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버티질 못할 만큼 유리창이 흐려졌죠. 조금만 더 천천히 가요. 운전석에 앉은 기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앞쪽 어둠 속에서 하얀 불빛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저거 오토바이인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쾅! 눈앞이 하얗게 번쩍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했죠. 기사가 먼저 다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앞에 사람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도 반사적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젖은 아스팔트 위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헬멧은 굴러가 있고 청년은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듯 했습니다. 119 빨리 불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청년의 얼굴을 비추자 젖은 머리칼 아래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청년의 옆 빗물과 흙탕이 뒤섞인 바닥 위, 끊어진 줄 끝에서 작은 펜던트 하나가 비를 맞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40년 전 제 아들에게 제가 직접 걸어주었던 그 펜던트였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비와 눈물이 섞여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진의 대표이자 도진장학재단의 이사장 한유진입니다. 믿기 힘들 만큼 기막혔던 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가 유난히 거세게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에는 차창에 부딪히는 빗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경찰은 간단한 진술을 마치고 돌아갔고 기사가 병원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훑는 소리와 도로 위로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차창 밖 불빛이 빗물에 번져 눈앞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는 젖은 펜던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금빛 조각을 쥔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 펜던트를 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었으니까요. 저울과 새싹, 그건 제가 직접 디자인한 제 아들을 위한 펜던트였습니다. 저울은 옳고 그름을 지키라는 뜻, 새싹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금빛은 어미의 온기, 그리고 그 안의 연두빛 보석은 그 아이의 탄생석, 페리도트였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펜던트는 이 세상에 단 2개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제 서랍 속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펜던트가 또다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잊고 있던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은 40년 전 그 봄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40년 전 그 봄,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날,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어린 아들의 웃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저울이야.
그 아이는 나뭇가지를 주워 흔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팔을 저울처럼 벌리고 균형을 맞춘다며 깔깔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저울은 언제나 무겁고 차가웠지만 그 아이의 저울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저울만큼은 사랑으로 채워주겠다고. 며칠 뒤 저는 작은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금속 향이 감도는 공간에서 장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를 만들어 주세요. 저울과 새싹을 함께 새겨 주시겠어요? 장인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새싹이요? 저울은 옳고 그름을 잊지 말라는 뜻이고 새싹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펜던트는 작고 반듯하고 그러나 어딘가 따뜻한 형태였습니다. 18K 금의 빛이 포근했고 그 안에 연두빛 보석은 아들의 탄생석 페리도트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펜던트를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저울은 옳고 그름을 잊지 말라는 뜻이고 새싹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서라는 뜻이란다. 그리고 이 연두빛 보석은 내 탄생석이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따라온대.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뜨며 펜던트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금빛에 부딪혀 반짝였고 그 작은 얼굴에 환한 빛이 번졌습니다. 엄마 것도 있어? 있지.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내가 지켜야 해. 그럼 약속이네. 그 아이는 제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가락의 온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밤 남편 윤태석은 펜던트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괜한 정을 들이지 마. 이 아이는 우리 집의 후계자야. 감정이 약해지면 안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아이는 매일 그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잠잘 때도 꼭 쥐고 잤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크면 엄마처럼 사람 도와주는 일 할래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잃지만 않으면 돼. 그 후로도 도연이는 늘 그 펜던트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그 아이의 가슴 위에서 그 펜던트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유학을 떠나기 전날 저는 펜던트를 다시 한번 닦아주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건 내 마음이야. 이걸 보면 엄마 생각이 날 거야. 그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부적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네. 그리고 한국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도연이의 목에서도 그 펜던트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도연이가 22살이 되던 해 그 아이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펜던트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펜던트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유학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펜던트도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아들을 가슴에 묻은 뒤 남편 윤태석과 저는 결국 서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상실은 부부라는 이름마저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해 겨울 우리는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따질 수도 없는 슬픔이었지만 그 슬픔은 끝내 우리를 함께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해가 지난 오늘 밤 그 아이의 펜던트가 제 손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펜던트의 연두빛에 닿아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반짝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가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의료진의 발소리가 잦아들며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의식 없는 청년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그 얼굴, 누군가가 사랑했을 그 얼굴. 저는 손 안의 펜던트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세요. 사고 수습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경찰의 협조에 이 청년의 신원 확인부터 부탁드리라고 하세요. 예, 대표님. 그가 나갔습니다. 복도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 누군가는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 아이를 찾고 있을까요? 잠시 후 담당 경찰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강도윤, 26입니다. 휴대전화는 충격으로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지문조회 결과 가족 등록은 없습니다. 가족 등록 없음.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런 외로움이 있을까요? 저 역시 아들을 떠나보낸 뒤 26년 동안 혼자 지내며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기상 상황이 워낙 나빴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차량의 명백한 과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차상 조사는 진행되겠지만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법으로는 무죄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누워있는 이유는 제 차였으니까요. 침상의 청년을 다시 봤습니다. 부러진 팔, 얼굴에 상처. 그러나 호흡은 살아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넘긴 뒤 다음 날 아침 강도인은 개인 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뒤 비서실장 정미라가 보고서를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호자는 없습니다. 고아원 출신이고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현재 로스쿨 1학년, 생활비가 부족해 학업과 배달 일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고아원, 장학금, 생활비, 배달. 그 단어들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폭우 속에 오토바이를 끌고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다니. 법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제 아들과는 얼마나 다른 삶이었을까요? 손등엔 작은 상처가 겹겹이 아물어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스며든 흔적 같았죠. 거칠지만 성실한 청년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치료 절차는 계속 지원하세요. 환자 신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세요. 비서가 나간 뒤
저는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을 다시 보았습니다. 강도윤, 26세, 고아원 출신, 로스쿨 1학년. 이상하리 많지 낯설지 않은 그 청년의 얼굴을 보며 제 눈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꽃다운 20대에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이 청년 나이 또래의 손주가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미쳤습니다. 펜던트를 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청년과 아들의 마지막 웃음이 겹쳐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 순간 제 안에서 차가운 공포가 천천히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누르는 듯한 그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그날 사고에 연루되었던 청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합의 관련 상담을 위해 직접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합의. 그 단어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법의 언어로는 익숙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이상하게 인간적이었습니다. 오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대신 단정한 셔츠,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그의 옆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그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어지럽지만 괜찮습니다. 먼저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단어를 고를 때마다 잠깐 멈추는 습관,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표정. 그 모든 것이 우리 도연이와 똑같았습니다. 합의 절차는 법무팀에서 안내드릴 겁니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눌렀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재단을 통해 연락하세요. 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학생 지원 사업, 늘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도 도진 장학재단의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만든 장학금이 이 청년의 삶을 지탱해 왔다니. 좋은 인재가 법을 배우고 성장한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눈동자에 비쳐 눈빛이 맑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다시 한번 도연이를 보았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책상 서랍 속에 펜던트가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것을 꺼내려다 손끝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 청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지금 섣불리 이걸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에서 지원하는 로스쿨에서 도진 장학재단 장학생 확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늘 비서에게 맡기던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사고로 알게 된 청년 강도윤. 그 이름이 이번 명단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학장실의 공기는 정갈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명단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강도윤, 26세. 도진장학재단 장학생 4년 연속 선정.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학생은 우리 재단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받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학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성적도 최상위권이고 인품도 성실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등록금 지원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생활비는 개인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학장이 놀란 듯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후원자 이름은 비공개로 해주시겠어요? 이건 재단이 아니라 제 마음입니다. 그 학생의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사장님. 학장실을 나서 복도를 걷는데 왼편 강의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의 정의엔 감정이 너무 많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 26년 전 그가 도연이에게도 똑같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의실에는 윤태석, 그의 눈앞엔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많은 정이라 도윤이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계산 아닙니까? 교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윤태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학생들의 시선이 강도윤에게 쏠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눈빛까지도 모두 우리 도연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문틈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치 문 안으로 손을 뻗으면 도연이의 시간이 다시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26년 전 윤태석이 도연에게 던졌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말이 또다시 내 앞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이 운명처럼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의 소리가 멀어질 무렵 주머니 속 펜던트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열린 문 사이로 강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고 저는 그 눈빛에서 다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저 아이를 데려온 거니? 입안에서 터져나온 그 속삭임이 제 마음의 울음 같았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 눈빛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눈을 감아도 그 청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닮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었습니다. 어쩌면 혈육이 부르는 울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자.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왜 도연이의 펜던트를 갖고 있었는지 곧장 비서실장 정미라에게 지시했습니다. 강도윤 군의 출생과 성장 기록, 가능한 모든 걸 확인해요. 조용히 신중하게. 며칠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의를 진행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미라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서윤. 도연이 사랑했던 그 아이. 그녀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고서엔 짧은 기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서윤, 26년 전 아들 출산. 아이의 부친은 기재되지 않음. 친정과 연락 끊긴 상태로 홀로 양육. 10년 전 병사. 사망 직전 아들을 보호시설에 위탁. 보고서는 짧았지만 그 안의 시간은 잔혹했습니다. 문장 몇 줄이 모든 세월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텼을까? 아이 하나 지키려 혼자 세상을 상대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도연이 떠난 뒤 혼자가 된 20대의 미혼모. 뱃속에 생명을 품고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그 밤들. 낡은 월세방, 젖은 기저귀, 밤새 울던 아기를 안고 있었을 그 손길. 비 오는 날이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혼자 울었겠죠.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다 병이 찾아왔고 도윤은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가 혼자 남겨지던 날 유품으로 그 펜던트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기록은 그 후의 삶을 담담히 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며 신문 배달, 주유소, 편의점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소액의 자립지원금을 받고 보호시설을 나왔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대학에선 장학금으로 학비를 메웠다고 합니다. 로스쿨 진학 후에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지만 성적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반지하 월세. 채광이 거의 없는 그곳에서 새벽까지 책을 펼쳤을 그 아이. 창문 아래로는 행인의 다리만 보였을 겁니다. 세상을 발 아래로부터 바라보는 그 위치에서 그 아이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힘겨운 삶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추운 아침 손을 불며 책을 펼치던 그 아이. 배고픔을 참으며 문제를 풀던 그 아이. 밤새 도서관 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 새벽 4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아이. 지치면 잠깐만 눈 붙이자. 그 말이 그의 하루였을 겁니다.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그 아이의 목에는 도연이의 펜던트가 늘 걸려 있었을 테죠. 저는 그 모든 기록을 읽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고시원의 작은 방, 도서관의 자리, 야간 편의점 근무 후 새벽의 카페, 그 모든 곳에서 그 펜던트는 함께 있었을 겁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연아, 내가 남긴 아이가 이렇게 버텨왔구나. 탁자 위에 2개의 펜던트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내 젊은 날의 약속, 다른 하나는 도연이의 흔적이었습니다.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펜던트의 금색에 닿았습니다. 저울이 반짝였고 새싹이 빛났고 페리도트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도연아, 내가 남긴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아들을 잃고 손주를 몰랐던 이 세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뎌냈을까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켜낼게. 너 대신 끝까지 지켜줄게. 강도윤이 도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제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 아이를 지킬게. 너 대신 끝까지 지켜줄게.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도연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들이 유학 중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은 2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나는 그저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주가 눈앞에 서 있고 그 아이의 목에서 도연이의 펜던트가 발견된 이상 그날의 죽음은 더 이상 과거의 일로만 둘 수 없었습니다. 정미라 씨, 그때 도연이 사고당했을 당시 외교부나 검찰에서 오갔던 문서들 아직 남아 있을까요? 정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기록은 대부분 보존 기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요약본이나 결제선 흔적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향한 작은 문 하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정미라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자료를 조금 더 찾았습니다. 도연 씨 사고 당시 외교부와 검찰 쪽에서 오간 문서입니다. 대부분은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됐지만 백업 서버에 남아있던 결제 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정미라는 봉투에서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복사된 글자들이 흐릿했지만 행간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대표님, 지워졌던 기록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었습니다. 사건명, 날짜, 장소, 이미 수차례 보았던 정보들. 그 아래 누락되었다고 했던 내사 결과 요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학생 윤도현 만 21세 사망건. 빗길 교통사고. 목격자 진술상 상이한 부분 존재하나 고의 타살 가능성 낮음. 유가족 및 관련자 보호 필요. 내사 중지 의견. 그리고 마지막 줄. 담당 검사 윤태석?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워졌다던 그 이름이 여기에는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이름. 지워졌다고 들었던 이름. 그 이름이 내 아들의 죽음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상이함이라는 중요한 기록이 있었음에도 윤태석이 결제 라인을 수정해 추가 조사를 생략하고 사건을 조기 종결하도록 지시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언론 차단, 조속 종결 요망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 아들의 죽음보다 가문의 체면을 먼저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조속 종결 요망이라는 말은 그때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지금 보니 진실을 보지 않으려 했던 사람의 서명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법의 이름으로 그 사건을 정리했다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자기 사람,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이 한 줄 메모와 도장 몇 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굳어있던 얼음이 이제야 갈라지는 것처럼. 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그때 묻지 않았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윤태석이 검사로서 내린 결정이니 그 결정이 옳았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도연이를 잃은 어머니이자 도윤이를 지켜야 할 할머니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는 두 개의 펜던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어두었던 죄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펜던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울과 새싹 그리고 작은 페리도트가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태석 씨, 당신은 법을 믿었겠지. 하지만 난 이제 사람을 믿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덮어버린 진실이 있다면 이번만큼은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꺼내야 한다고. 잃어버린 이름이 돌아온 이상 되살아난 죄를 외면하는 것은 이제 제 몫의 죄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다짐했습니다. 도연아, 이번에는 너의 아이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게. 며칠 동안 마음이 이상하게 일렁였습니다. 도윤이라는 청년을 마주한 뒤로 세상이 조금 기울어진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쓸쓸한 눈빛, 말끝의 습관,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이 가슴속을 찌르는 어떤 울림. 도연이의 잔상 때문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미라가 가져온 자료에서 떠오른 이름 하나. 도연이 사건 기록에 남아있던 윤태석. 나는 결국 그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윤태석 교수 연구실 앞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직후라 여전히 분필 냄새와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자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의 머리칼을 흰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특유의 차갑고 단단한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26년 전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나는 서류 한 장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26년 전 날짜가 찍힌 내사 종결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서명. 이 이름, 당신 이름이 왜 여기에 있죠? 그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사건이야. 끝난 사건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태석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6년 전에 당신이 감춘 진실이 도대체 뭐죠? 그는 한쪽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도연이 일은 이미. 아니요, 끝난 일이 아니라 아직 설명되지 않은 일일 뿐이에요. 윤태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강도윤. 내가 그 이름을 내뱉자 그의 눈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사람처럼 굳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아이 봤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도연이 닮지 않았나요?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도망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떨리는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화감, 닮음, 끌림 그리고 두려움. 그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애에게 다가가지 마. 강도윤 말이야.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쓸데없는 감정도 넣지 마.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뱉은 경고처럼 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마치 자기가 먼저 실수한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그냥 거리를 두라는 뜻이야. 왜요? 강도윤이 당신이 두려워할 만큼의 존재인가요? 윤태석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도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아이와 도연이 사이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렇게 흔들리는 윤태석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과거는 묻혀야 해. 그가 다시 말을 이었을 때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운 낮은 음이었습니다. 그 애에게 다가가면 당신도 그 아이도 다친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습니다. 뭐가 그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걸까? 왜 그 아이를 입에 올리는 순간 표정이 무너졌을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러는 이유, 나는 이미 알 것 같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늘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감정 아닌가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만해. 도연이 일은 다 끝난 일이야. 당신이 끝냈겠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까지 남아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경고했어. 그 사람의 표정, 목소리, 말을 고르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진실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자리를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은 공기 속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펌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방금 전 윤태석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당당했습니다. 숨기는 일도 감추는 일도 절대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방금 전 제가 강도윤의 이름을 꺼냈을 때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 아이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그런 표정이었죠. 제가 외투를 벗을 틈도 없이 정미라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정미라는 곧장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건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된 비자 취소 통보서였습니다. 발급 일자가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죽던 날, 바로 하루 전. 그 아래엔 정체 모를 송금 내역이 겹쳐 있었습니다. 송금자 윤태석, 수신자 익명, 날짜 사고 전날, 용도 긴급조치. 서류가 손끝에서 떨렸습니다. 윤태석, 당신은 이걸 왜 사고 하루 전날에 준비한 거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꿈틀거렸습니다. 26년 동안 덮어두었던 의문들이 이 한 장짜리 서류 앞에서 모래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책상 가장자리를 짚었습니다. 숨을 고르지 않으면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그날 제 아들 도연이는
유학 중이던 미국 땅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 그 시간에, 왜 하필 그 장소에, 어떤 마음으로 길을 나섰던 걸까? 저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송금내역, 비자 취소, 그리고 누군가 서둘러 무언가를 정리하려 했던 흔적들. 윤태석 당신은 대체 뭘 숨기려 했던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비자 취소 서류,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날짜, 도연이 죽기 전날. 퍼즐 조각 몇 개가 마침내 하나의 자리에 놓인 듯 했습니다. 윤태석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건 도대체 뭐였을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에 쥔 펜던트를 꼭 감싸 쥐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볼게. 며칠 동안 마음은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류와 날짜, 그 모든 조각들이 같은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안에 남아있던 펜던트의 차가운 무게는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고. 그 아이가 정말로 도연이의 아들인지 정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세요. 유전자 검사를 할 겁니다. 정미라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정미라가 봉투 하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결과 나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종이의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넘기자 저를 향해 선고처럼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사 대상자 일과인은 생물학적 친족관계일 가능성이 99.999% 이상 확률로 인정됩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딱 한 걸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은 26년을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려 해도 폐가 단단히 잠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내가 남긴 아이였구나. 말이 터져나오자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26년 동안 닿지 못했던 곳에 손이 닿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문장이 흐릿해져 보일 정도로요. 도윤이, 내가 내 손주였구나. 왜 그렇게 닮았는지, 왜 처음부터 가슴이 아렸는지, 왜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모든 이유가 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드디어 찾았다. 내 아이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오래도록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정미라가 다시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말씀하셨던 26년 전 기록입니다. 당시 직권 남용, 증거 은닉 정황이 나왔습니다. 담당 검사 윤태석 전 차장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의 죽음의 진실을 덮기 위한 증거 은닉 정황들, 그 아이가 혼자가 되게 만든 그날의 잘못된 선택들. 그걸 한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었던 윤태석이었습니다. 숨이 진동하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진실도 기적적으로 만난 손자도 모두 내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도윤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공손하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은 그의 어깨가 어쩐지 평소보다 더 여려 보였습니다. 도윤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장학 이야기 말고 내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도윤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시선이 단숨에 흔들렸습니다. 이거 제 겁니다. 그날 사고 후에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사합니다. 다시는 펜던트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펜던트가 아니라 제겐 부모님과 저를 이어주는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제게 남기신 유일한 유품인데 사고 이후 잃어버린 줄 알고 강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윤군, 저는 손을 가만히 펜던트 옆에 두고 말했습니다. 도윤군의 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어떻게... 도현, 나는 그 이름을 아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 아들 윤도현, 그 아이가 내 아버지야. 너는 내 손자고. 도윤은 의자를 밀고 일어나려다 멈춰 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아무도 목이 메인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아프게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듯 문을 나갔습니다. 말을 붙일 틈조차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손자에게조차 상처를 주는 게 이 길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가슴을 아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 검사 대상자 일과인은 생물학적 조손관계로 인정됩니다. 그 문장이 여전히 제 심장을 쥐어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오래 잊었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윤태석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여전히 감정을 숨기는 그 목소리.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이야기로 할 얘기 있어요. 와주세요. 지금 바로. 잠시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그 얘길 꺼내. 와요. 직접 봐야 할 게 있으니까. 그 일은 끝난 지 오래야. 강도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전화선 너머에서 짧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요, 늦지 않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30분 뒤, 복도 끝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면서도 불안정한 걸음. 평소에 그 사람답지 않은 속도.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석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라니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붉게 내려앉아 있었고 턱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잔혹할 만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앉아요. 당신, 도대체 그 애가 왜 앉으라고 했어요? 그의 다리가 순간 힘을 잃은 듯 천천히 의자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그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침묵이 끝나려는 떨림이었습니다. 윤태석은 결과지를 보는 순간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목소리가 찢어지듯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는 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26년 동안 봉인해온 죄책감이 틈을 찾아 터져오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참아온 말을 내뱉었습니다. 26년 전 당신이 감춘 진실이 도대체 뭐예요?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했던 건 뭐였나요? 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마치 벽 뒤에 숨긴 무언가가 다시 흔들리는 것처럼 저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너져 내리는 눈빛, 그 안의 죄책, 공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 도연이와 도윤이가 당신 세상에서는 왜 이어지면 안 됐던 거죠?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윤태석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쥔 손을 이마에 대고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철벽 같던 사람이 처음으로 흐느끼기 직전의 표정. 그러나 아직은 울지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지는 벽에 금이 처음 간 순간이었을 뿐.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이번엔 끝까지 말해야 해요. 윤태석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움켜쥐던 손이 서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그날 내가 한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26년간 봉인된 진실이 이제 곧 폭발하듯 드러나려 한다는 것을.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는 말로 다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둘러 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사실만 말해요. 그날 당신이 한 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마치 무너진 벽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난 법이 옳다고 믿었어. 감정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연애도 반대했고 유학도 내 방식대로 밀어붙였지.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 도연이가 내 말 따르지 않겠다고, 그 여자애랑 결혼하겠다고. 그 말 끝에 난 화가 나 있었고, 도연이의 비자 연장을 취소했어. 다음 학기 등록 불가, 조기 귀국 절차 착수. 그 아이가 세운 인생 계획을 종이 몇 장으로 무너뜨렸지. 제 머릿속에서 비자 취소 문서의 날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세상을 떠나던 바로 전날.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강서윤이라는 여자애 쪽에도 돈을 보냈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 다물고 도연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저는 송금 내역서, 긴급 조치라고 적힌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에게 말했어. 비자 연장 취소했다. 다음 학기부터 넌 돌아와야 한다. 그 여자 문제도 이미 정리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이 울면서 묻더군. 아버지, 그러면 제 삶은요? 너는 친가 외가 모두 법조인 집안의 아이다. 나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도진의 후계자가 될 아이야. 내 삶은 그 다음이다. 결혼은 나중에 내게 어울리는 집안의 아가씨와 하면 되니까. 그런 하찮은 여자애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렇게 내가 흐느끼는 도연이를 다그쳤소.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빨리 귀국시킬 생각으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사고가 났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오다가 그 길에서 저는 잠시 아득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난 그 아이의 사랑을 막았고 그 아이를 밀어냈고 그날 마지막 전화도 결국 날 만나러 오게 만든 것도 다 나 때문이었어.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6년 만에 들은 진실은 칼처럼 차갑고 심장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덮은 거예요?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법을 믿었어. 법적으로 난 무죄야.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유죄야. 그 순간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법으로 사람을 단죄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도연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그 후에 그 아이의 진실을 묻어버린 것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를 잃게 만든 것도 도윤이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했던 것도 결국 당신 때문이었어. 당신은 아버지로 그리고 사람으로 실패한 거야. 남은 생 동안 그날 당신이 만든 결과를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야. 며칠 뒤 저는 장학재단 일을 핑계 삼아 로스쿨에 들렀습니다. 그날은 윤태석의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이었죠. 그의 강의실 문 밖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윤태석은 천천히 강단에 섰습니다.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 강단에 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웅성거림이 한순간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칠판을 바라보다가 분필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나는 평생 법을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감정은 틀릴 수 있지만 법은 옳아야 한다. 그래서 감정을 잘라내고 사실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학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법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어디선가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조금 더 일찍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는 칠판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법, 사람, 사랑. 언제든 이 세 글자 중 하나만 남기는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뒤쪽에 앉아있던 한 학생의 옆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눈매, 단단히 담은 입술.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으로 강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조금 덜 냉정하고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실 안에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어깨가 생각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법조 가문의 명예를 버리고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일. 그게 바로 그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이틀 뒤 사무실 문이 가벼운 노크 후 열렸습니다. 정밀하였습니다. 대표님 강도윤 군이 오셨습니다. 들여보내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아이, 아니 내 아이의 아이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그 이름을 처음 불러보는 순간 제 목소리는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날 너무 갑작스럽게 내게 말해버렸지.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도윤이도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내려 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다면 너 손 좀 줄래? 도윤이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뜨겁고 살아있는 온기. 26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도윤아, 숨을 들이키며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우리 도연이가 남기고 간 그 아이가 정말 너 맞니? 도윤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맞는지. 그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진심을 꺼냈습니다. 나는 26년 동안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떠나고
나는 하루도 온전히 웃은 적이 없었어. 근데 내가 나타났어. 도연이가 준 마지막 선물처럼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나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펜던트, 도연이와 내가 나눠 가진 세상에 단 2개뿐인 그 펜던트를 보고 알았단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던 똑같은 펜던트였죠. 이걸 보고 알았어.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도연의 아이라는 걸, 하늘이 26년 만에 내게 돌려보내준 거라는 걸. 도윤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생각났어요. 도윤이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살짝 쥐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말해줬어요. 이건 아빠가 내 할머니에게 받은 거라고. 아빠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두고 살라고. 그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말 제 할머니이신 거죠? 저는 그의 양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할머니야. 그리고 넌 우리 도연이가 남기고 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손주다. 도윤의 눈물이 마침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26년 동안 닿을 수 없었던 따뜻함을 비로소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작게 떨렸지만 저는 감정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은 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도연이는 저는 창밖의 약한 햇빛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뜻한 아이였어.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돕는 걸 좋아했지. 그래서 법을 선택한 것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고, 도윤이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짓밟혀버린 거지. 저는 솔직하게 그러나 담담히 말했습니다. 윤태석 교수님, 그분이 내 할아버지시다.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허공에서 멈춘 듯 했죠. 할아버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윤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고 표정은 읽기 어려울 만큼 복잡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보셨을까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알지는 못했어. 하지만 느꼈겠지. 혈육이라는 건 이상하게도 말보다 먼저 마음을 건드리니까. 도윤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그림자를 몸에서 떼어내듯 이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엔 있는 그대로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렴. 그리고 도윤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할 거야. 그때 도윤이 아주 미약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로스쿨 강의 그만두셨어. 도윤의 눈빛에 미묘하게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파동. 연민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혹은 전부인지.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저 이유 모를 끌림과 죄책감으로 너를 바라보셨을 테지. 하지만 마지막 강의 때는 내가 손주인 걸 아셨어.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고 조용한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의 눈빛은 아직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깊은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도윤이 내가 돌아올 자리, 그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문을 나갔습니다. 도윤이가 가고 나서 저는 오래도록 제 펜던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나는 내 손에, 하나는 도윤이에게.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이틀 뒤 저는 오래 고민하던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저녁 할머니 집에 올 수 있겠니? 따뜻한 밥 한 끼 해주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뵙고 싶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세 사람의 만남이 정해졌습니다. 26해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간을 모두가 마주해야 하는 자리. 도윤이가 윤태석을 만나겠다고 결정해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 도윤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목에 아버지의 펜던트를 걸고 왔구나, 도윤아. 저는 한 걸음 다가갔고 도윤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이어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태석이 들어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몇 년은 늙은 사람 같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아니 할아버지. 윤태석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도윤아, 미안하다. 뭐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의 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도윤아라고 불러주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도연의 도, 어머니 이름 서윤의 윤을 따서 제 이름을 도윤이라고 지으셨대요. 도연의 도, 서윤의 윤, 도윤.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을 거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저는 뜻깊은 그 이름을 나지막히 불러봤습니다. 도윤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마치 아들과 그 아이 그리고 손자까지 마치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윤태석도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둘러 말하지 말아요. 도윤이가 여기 왔으니 숨길 것도 돌려 말할 것도 없어요. 윤태석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아, 난 내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도 말해줄 자격이 없다.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윤태석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쉽게 뱉지 못하고 몇 번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도연이를, 그 아이의 사랑을 내가 밀어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 잠시 방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에게도 상처를 줬다. 돈이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권력과 명예만 보고 살았던 결과였다. 그는 더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잠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하지만 흔들리는 눈으로 그 사죄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그는 조심스럽게 세월에 닳아 가장자리가 해진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겨주신 편지예요. 윤태석의 어깨가 경직되었습니다. 도윤아, 지금 읽어도 괜찮겠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편지를 건네받은 우리는 찬찬히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도윤아, 내 사랑스러운 아가. 윤태석은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내 아빠와 나는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단다. 비록 부모님께 인정받진 못했어도 우린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단다. 제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는 무섭기도 했지만 행복했단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한 건 아빠 탓이 아니야. 윤태석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번졌습니다. 엄마는 너를 혼자 키웠지만 한 번도 억울하단 생각 안 했어. 내가 웃을 때마다 아빠 얼굴이 보였으니까. 윤태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사랑의 징표로 내게 준 펜던트를 너에게 남긴다. 이건 내 할머니가 아빠에게 주신 소중한 물건이야. 저울은 옳고 그름을 잊지 말라는 뜻이고 새싹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서라는 뜻이래. 그리고 이 연두빛 보석은 아빠의 탄생석이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빠가 널 지켜주실 거야. 도윤아, 이 펜던트의 의미대로 힘든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주길 바란다. 이제 이 펜던트가 우리 아들을 지켜줄 거야. 엄마 아빠가 곁에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한없이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단다.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주렴.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26년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아프게 산 것처럼 그 아이도 어린 자식을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나는 눈물이 차올라 잔뜩 흐려진 눈으로 편지의 끝부분을 마저 읽어내려갔습니다. 도윤아, 혹시라도 내가 운명처럼 아빠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을 원망하지 말아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엄마와 아빠 목까지 따뜻하게 대해주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너에게 부탁할 마지막 이야기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편지는 조용히 접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엔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윤태석은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가면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떨군 채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언젠가 만나게 되면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윤태석은 눈을 가리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께 진심으로 사과하신다면 두 분 모두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원망도 없이 앞으로 두 분께 따뜻하고 바른 손주가 되겠습니다. 엄마 아빠 몫까지요. 그게 부모님이 바라시는 걸 테니까요. 윤태석의 어깨가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나 때문에 네가 그 힘든 세월을 혼자 살았구나. 그때 내가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정말 미안해. 이렇게 잘 자라줘서 대견하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윤아. 저는 조용히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있어줘서 고맙다. 도윤은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윤태석은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은 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법으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가족에게 건넨 말. 도연아, 내가 남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도 윤태석도 저도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의 상처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조용히 숨을 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눈물을 곁들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연을 잃고 냉기만 맴돌던 이 집안이 도윤이로 인해 온기와 따스함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요.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윤 씨의 납골함을 조용히 이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전에 가까이 있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곁에 바람 한 점 스며들지 않는 자리에서 나란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윤태석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늦었지만 이제라도 두 사람을 떼어놓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저는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를 조심스레 품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평소보다 한층 무거운 걸음으로 뒤따랐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새로 마련된 칸 앞에 섰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 도연과 서윤 두 사람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젊고 순수한 얼굴, 두 사람의 미소가 마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이는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굽혀 두 사람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신 걸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그 목소리엔 울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자리 잡았던 텅 빈 구멍이 조금은 채워지는 듯한 그런 담담한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는 참 따뜻한 아이였단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어.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을 거야. 윤태석은 묵묵히 두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혀 천천히 오래도록 인사했습니다. 법이나 체면, 자존심 같은 것들이 의미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서윤 씨, 늦게 와서 참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도윤이를 이렇게 세상에 남겨줘서. 그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 남자의 진심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세요. 두 분이 바랐던 대로 제가 따뜻하고 다정한 손주가 되어 드릴게요. 저는 두 팔을 뻗어 도윤이를 살며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킬 거야. 너 혼자 울게 두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두 사람의 사진이 잔잔히 미소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도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납골당의 공기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26년 만에 마침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도윤이는 든든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원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로스쿨 학업을 이어갔고 나는 예전보다 더 자주 학교를 찾았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으로가 아니라 그저 한 청년의 할머니로. 가끔은 멀찍이서 도윤이가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잘 보고 있지?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한편 윤태석은 강단에서 내려온 뒤 조용히 자문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였던 모든 날들이 인간으로선 유죄였다는 사실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죄책감은 아마 남은 생 동안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도윤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배운 곳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곳도 다 여기였으니까요. 저 도진 로펌에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선택한 자리라면 할머니가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니? 내가 설 자리는 언제나 여기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도윤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같이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그 말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 아이 어떤 아이니? 도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강한데 착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결혼식 날 저는 도윤이의 넥타이를 고쳐매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내 엄마도 내 아빠도 다 여기 와 있을 거야. 도윤은 눈을 찡그리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떨리지만 괜찮아요, 할머니. 잠시 뒤 혼주석에는 저와 윤태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도윤이가 입장하는 순간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와 한평생 가슴속에 묻어온 아들 도연에 대한 그리움이 겹쳐 있는 듯 했습니다. 식이 차분히 이어지고 신부의 입장과 혼인 서약이 끝난 뒤 저는 주례 대신 간단한 인사말을 부탁받았습니다. 도윤이와 신부가 나란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그리고 우리 세 식구,
목소리가 자꾸 떨렸지만 끝까지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아, 내 부모님은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너는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도윤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법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힘이란다. 너는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해줬으면 한다.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저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도 신뢰도 늘 오늘 같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식이 끝난 뒤 나는 먼 발치에서 신부와 사진을 찍고 있는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제 오랜 겨울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의 긴 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6년 만에 손주를 만나 인생의 봄을 다시 되찾은 제 인생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당신 인생에도 이렇게 늦게야 찾아온 봄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